안녕하세요. 전 올해 50살의 중년의 여성입니다. 가족은 남편과 3명의 딸 그리고 딱 1년 전까지 제 곁엔 형부가 계셨습니다. 오늘이 딱 저의 형부기일이라 많은 생각에 잠겨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6년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듯합니다. 따분하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엄마가 43살에 낳은 아이였습니다. 지금에야 달을 늦게 시집을 가 늦게 낳지만 제 어릴 적엔 노산이었죠. 안타깝게도 저는 부모님에 관해 기억은 없어요. 심장 쪽이 약했던 엄마는 저를 낳자마자 잘못되셔서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는 저를 친할머니 도움을 받아 2살 정도까지 키우시다가 재혼하셨는데 재혼한 상대 여성분께는 저와 24살 더울의 딸이 있었죠. 그때도 전 어렸을 적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재혼 후 2년 정도는 그럭저럭 잘 살았다고 해요. 2년 후 새엄마가 갑작스럽게 유방암 진단을 받고 1년 정도 항암 치료를 하며 투병하시던 중 돌아가셨어요. 설상가상으로 친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 새 여자가 생기면서 저를 언니한테 떠맡기다시피 하셨대요. 그때 언니는 28살이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어요. 언니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는데 제 조카랑 저랑은 5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언니는 아직 어린 저를 보며 뱃속에 아이가 생각났다고 해요. 그래서 모른 채 할 수 없었다고 그리고 언니는 저를 데리고 형부에게 가서 이 아이도 내 딸이라며 사정을 이야기했고 처음에 형부는 당황하더니 당연히 당신 동생이면 내 동생이고 당신 딸이면 내 딸이야 우리 같이 잘 키워보자 했다고 하네요. 전 그렇게 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조카와 자매처럼 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형부와 과일 장사를 했던 저희 언니는 주변에서도 인풋이 좋아 소문이 자자했고 저에 관한 사정을 알게 된 이웃상인 분들이 젊은 사람이 참 착하다며 이것저것 반찬과 고기들을 사주셨다고 해요. 때문에 저희 언니는 항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올 때 한가득 먹거리를 들고 오곤 했죠. 형부와 언니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동안 저는 학교 끝나고 어린이집에서 조카를 데려와 같이 그림 그리기도 하고 인형 놀이를 하며 놀고 있으면 향긋한 과일 냄새를 풍기고 들어오던 언니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제 조카는 저를 언니 부르며 잘 따랐어요. 언니를 닮아 예쁘고 애교도 많아서 형부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아직도 조카를 쳐다보며 행복해하던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형부의 미소가 잊혀지질 않네요. 전 그렇게 어린 시절을 사랑이 넘치는 언니의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냈지요. 그런데 제가 15살 되던 해에 저의 인생을 뒤집어버린 비극이 찾아왔어요. 온 식구가 해돋이를 보러 다녀오던 중 차가 비탈길에 미끄러져 도로를 벗어나 전복되는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저의 언니와 조카는 목숨을 잃었고 저와 형부는 가까스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의식을 차린 후 의사 선생님께 들었는데 운전하셨던 형부는 약간의 골절과 타박상만 있었고 제 언니와 조카 그리고 제가 많이 다쳤었다고 셋 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수혈이 필요했는데 언니와 조카는 형부와 혈액형이 달라 수혈이 불가능했고 불행 중 다행인지 나와 형부의 혈액형이 같아서 의식이 있던 형부가 제게 수혈을 해줘 저를 구할 수 있었고 언니와 조카는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언니와 조카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형부도 아내와 자식을 잃은 충격에 한동안 말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넋이 나갔었죠. 원래도 무뚝뚝한 사람이긴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으니 표정이 싹 사라진 정말 시체 같았어요. 가족을 잃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감히 모르실 겁니다. 숨도 못 쉴 정도의 아픔과 고통을 처음으로 체험했어요. 역시 태어나기 전까지 정신과 치료를 동반하며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조금씩 정신이 들 때쯤 형부의 병실을 매일 찾아갔어요. 시간이 흘러 형부가 먼저 퇴원을 하고 뒤늦게 퇴원을 한 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안은 말 그대로 엉망이었어요. 사람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여기저기 놓여진 술병과 쓰레기들 술 냄새에 찌들어 잠든 형부의 덥수룩한 수염 정말 페인이 따로 없더군요. 제가 집으로 들어오자 형부는 이야기를 하며 저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다시 자리에 눕는데 그 눈빛은 마치 자신도 죽여달라는 눈빛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집안 곳곳 널린 쓰레기들과 술병을 치우고 그동안 쌓여있던 빨래들과
설거지 등 집안 청소를 싹 한우만기를 시키고 저녁을 준비했죠. 저녁 준비가 다 되자 자고 있던 형부를 깨워 식탁 뒤에 마주보고 앉아 오랜만에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분명 갓 지은 밥과 계란 후라이인데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었어요. 그 차가운 공기를 빼고 제가 먼저 말을 했죠. 나는 형부나 다시 학교 가야 되는데. 형부는 그래 전에 다니던 학교로 가면 되겠지. 나는 내 형부는 선생님께 말씀드리마. 그렇게 저는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언니와 조카모까지 열심히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고 결국 전교 1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같은 자리에 누워있는 형부, 그리고 형부를 보호하듯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빈 술병들.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 널브러진 술병과 쓰레기를 치우고 저녁을 준비하는 저의 학교 후 일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의 세월이 흘러가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둘 무렵 저의 반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며 학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싶으니 형부를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하셨고 저는 부푼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형부가 술병들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와 조카 대신 제가 살았다는 자책감은 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제 울음소리를 들은 형부가 잠에서 깨어 쟤를 발견하고는 어왔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울부짖었어요. 나는 잘못했어요. 형부 제가 살아서 죄송해요. 언니랑 조카복까지 같이 있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한계예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러게 왜 절 구하셨어요? 왜 나 같은 걸 구해서 힘들어해요? 그냥 그때 언니와 조카랑 같이 죽게 냅두지. 그냥 죽을 걸 그랬어. 이야기하며 베란다 난간으로 올라가는 나를 보곤 형부가 달려와 뒤에서 꼭 끌어안고 말씀하셨어요. 형부는 미안하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랬어. 내 와이프랑 딸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서. 너는 이제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아내도 자식도 잃은 내게 처제인 너밖에 없어. 우리 시간이 걸리겠지만 먼저 간내 언니랑 우리 딸복까지 같이 잘 살자. 내가 노력하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부와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는 언니와 조카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요. 저는 담임 선생님이 추천을 받아 특목고에 진학했고 다른 학교보다 비싸던 학비로 인해 형부는 밤낮으로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과일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택배 일을 하시는 형부를 보며 그 고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피땀 흘려 공부를 했고 고생 끝에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순간 언니의 기뻐하는 얼굴이 떠올라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형부는 이거 딸하늘나라 갈 때 받았던 보험금이야. 너는 내 처제지만 내 딸이기도 해. 이걸로 내 등록금을 내주고 싶구나라며 내주시더군요. 그걸 내어주시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전 더 이상 형부께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악착같이 공부에 장학금을 받아 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저는 알아주는 기업의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연구원이라 야근이 잦았으나 바쁜 와중에서도 형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재미있는 영화도 예매해서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같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형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제겐 기쁨이고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저는 같은 연구원 직장 선배와 인연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형부에게 소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형부는 말수는 많지 않지만 따뜻하고 듬직한 사람이라 좋아하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상견례 전날 형부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부르셨어요. 형부는 이거 내 언니 보험금이야. 혼수 준비할 때 보태렴. 나는 형부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제 언니 목숨값을 제가 어떻게 이 돈까지 받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형부는 내 언니였어도 이렇게 했을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 결혼식 날 신부 입장할 때 이 손을 내가 잡아도 되겠니? 그래야 하늘에 있는 내 언니도 편하게 눈을 감을 거야. 저는 형부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형부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렇게 저는 형부의 손을 잡고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고 남편과 상의 끝에
서울 끝자락 동네에 2층짜리 주택을 마련해 형부를 모시고 살게 되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지금도 남편에게 참 감사하네요.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두 남자와 살며 첫째 딸을 낳고 딸의 애교에 항상 집안에는 웃음이 돌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3년 후 저희 가족에게는 다시 한번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레 살이 빠지고 안색이 급격히 나빠진 형부, 급기야 소화를 잘 못 시키시고 밤에 구토를 하시는 형부의 모습에 저는 형부를 모시고 근처 대학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형부의 림프절에 악성 종양이 생겼다고, 병명은 혈액암이니 암세포는 림프절을 타고 온몸에 전이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좀 자리를 잡아서 조금은 남들처럼 대단한 행복이 아닌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렵다니, 이토록 원통하고 이보다 하늘이 원망스러울 순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형부에게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해 항암 치료만 꾸준히 잘 받으면 된다고 말씀드리고는 형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형부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헛구역질도 하시고 머리카락도 빠져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옆에서 간호하는 제게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형부를 보며 저는 더 열심히 형부를 간호했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던 탓에 무리를 했는지 그만 연구실에서 실신을 하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새하얀 병실 과로를 했구나 생각하며 일어나려는데 의사가 한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의사는 축하드려요. 임신입니다. 임신 12주 되셨고요. 상동이네요. 충분한 휴식과 영양분 섭취하셔야 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겐 미안했지만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필 지금 이 상황에 임신이라니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 현실에 가슴이 먹먹해 눈물만 흘렸죠. 저는 이 사실을 형부에게 말할 수 없었기에 남편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지우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그저 말없이 눈물만 흘렸죠. 그리고 다음 날 저녁 형부의 항암 치료가 있는 날이라 저는 퇴근을 하고 죽을 사서 병원으로 형부를 보러 갔어요. 형부는 많이 수척했지만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고 저는 형부 식사 아직 안 하셨죠. 사온 따끈따끈한 죽과 반찬거리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형부가 제 앞에 아기 벤에 쩌구리를 내놓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형부를 쳐다보았습니다. 형부는 내 남편 시켜서 샀다, 아직 둘 다 성별을 몰라서 하얀색으로 샀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구나. 저는 죄스러운 마음에 울먹이며 나는 형부 미안해요. 라고 했습니다. 형부는 내가 왜 미안해. 나는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지금 너무 기쁜 걸, 건강하게 출산해서 내게 꼭 안겨주려무나. 형부는 자책하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씀하셨고 저는 형부를 붙들고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하여 휴직계를 내고 육아와 간병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낮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형부가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 나를 보는 형부는 홀몸도 아닌데 병실에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으나 저는 이것조차 못하면 제가 죽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부는 태교도 못하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병원 휴게실에서 이야기책과 잡지를 들고 오셔서 아름다운 풍경 사진도 보여주시고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형부와 같이 사진을 보며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가서 한 번도 외국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는 형부를 꼭 모시고 가리라 다짐을 했었는데 저의 출산이 임박함과 동시에 형부의 상태는 악화되어 갔습니다. 행액머리 가죽만 남은 뼈에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 다른 산모들은 건강한 아이를 낳도록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출산을 하고 나왔을 때 형부가 살아계신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한 여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저는 곧바로 형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네요. 다시는 형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어찌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던지 형부는 다행히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형부는 고생했다며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저도 부푼 마음으로 아이들을 형부에게 보여줄 생각에 회복에 힘을 썼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어린 공주들은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저 또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형부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형부는 아이들을 보며 너무 예쁘다고 수고했다고 말하며 한없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왔다 간 다음 날부터 형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대로 형부를 보내드릴 수 없었어요. 정말 업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이 흘러 형부가 저희를 먼저 병실로 부르셨어요. 저의 가족을 한번 울어본 형부는 엷은 미소를 띠며 좋은 추억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세상에 미련이 남지 않는다며 제 손을 잡아주시고는 이제 그만 내 언니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려는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형부의 진심에 목이 메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1년 전 오늘 나의 형부는 그렇게 눈을 감으셨고 그 모습은 그렇게 평온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형부를 조카와 언니에게 보내드린 후 저는 형부에게 받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꼭 저희 가족들과 헌혈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베풀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